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는 철저하게 그걸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길을 못 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돌아가면서 아버지 때 간부들을 죽인 것도 그런 개인적인 원한도 있지 않았을까. 김정은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고 여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김여정인 거죠. 김여정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후계자 문제는 북한에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에서 온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김주에 대한 후계자설은 저는 전면 부인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북한도 일단은 가부장적인 사회이면서 이 남자들의 그 권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김주애가 나타난 것은 김정은이도 일개 가정의 아버지인 거죠. 딸의 아빠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은 단지 자기 딸이고 이쁘니까 이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예전에 김정일 때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김일성, 김정일 때만 해도 자제분들에 대한 거는 일체 오프레코로 해서 안 띄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조선기록영화 촬영소라는 곳에서 김일성의 현지 지도의 기록영화를 찍다가 거기 어떤 정체모를 아가씨가 하나 비춰진 거죠.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김설성이에요. 김정일의 딸이었던 거죠. 이게 방송에 TV로 나가버린 거죠. 이게 벌써 그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지만 거기 각성 높여서 그 영화를 그냥 자르고 카트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자식들,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다 숨겼었어요. 김정일이는 숨겼는데 김정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선대하고 자기는 뭔가 다르다는 면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나도 아빠입니다.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뭔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자고 한 거일 수도 있고 정말 후계자를 했다면은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감추는 원인이 뭐냐면 그들의 신변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말은 김정은의 아들이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외 나가 있다. 누군가가 납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계자가 될 수가 없다. 아들이 있다 없다는 거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건데 외교관 출신 분한테 피뜩 듣자니까 김주애가 장녀고 그 아래 아들이 있다라는 소문 정도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요 지금. 아마 느끼셨을 테지만 김정일이는 공식 후계자로서 그 언론에 나오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60년대 중반부터 체계적으로 계속 그냥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가 급사를 하는 바람에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은이에요. 후계자 문제는 북한에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후계자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다시 이걸 우상화 교육을 하자면 교재가 있어야 돼요. 김정은 교재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북한의 위대성 교양이라는 걸 주민들한테 항지적으로 주입을 하거든요. 그 위대성 교양이 뭐냐면은 김일성이는 어떤 분이신가, 김정일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그 유년기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다 이렇게 주입을 주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바야흐로 지금 김정은이가 위대성 교양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했는 업적이 뭐냐면 선대가 못했던 현직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핵무기를 완성시켰다. 이런 거를 업적으로 해가지고 이제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아직 후계자설은 시기상조이고 그리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들은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는 철저하게 그걸 미워했어요. 한마디로 말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자기가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자기가 소개를 해준 공식 며느리는 김설성, 김충성이라는 두 딸의 어머니 이 김영숙이라는 여자거든요. 이걸 며느리로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길을 못 펴고 살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김정일이 때부터 시작해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미래에 전도유망한 공식 휴계자로 생각을 했다면 평양에서 살았을 거라고. 평양에서 못 살았단 말이에요. 원산시라는 북한의 항구 도시의 별장에서 거의 그거는 운둔 생활이에요. 김일성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야 돼요. 한 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돌아가면서 아버지 때 간부들을 죽인 것도 그런 개인적인 원한도 있지 않았을까. 다 죽이고 아버지 때 간부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다음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고 여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빠를 대신해서 너무나도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김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하고 남북 접촉을 할 때도 평창에 온 것도 김여정이었어요. 모든 그 앞선 고래는 김여정이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들려온 서식톤도 똑같아요. 김여정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된다는 거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고 아직도 여자가 북한에서 정권을 진다는 걸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김정철이도 안 돼. 뭐 병약하고 뭐하고 서문에 가면 그런데 나서기 싫어하는 뭐 그런 웃는 형이라고도 해요. 김정일의 이북 동생들이 있어요. 김평일이라든가. 근데 이 사람들도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나이가 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예, 근데 제 희망사항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또 하나의 세력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무시 못할 그런 집단이 있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도 공적이 있다고 하는 항일 투사들의 계열이에요. 뭐 우리가 항일을 할 때 중국이나 연해주, 러시아에서 활동을 했던 그때 투사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찌 보면 김일성보다 공로가 더 큰 사람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 투사에 대한 거는 북한도 절대 무시를 못해요. 여기도 역시 세습은 아니지만 대대손손 북한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어컨이라는 거는 뭐 구경도 못 해보고 돌아가는데 이 투사 아파트들이라고 해서 이 투사 가족들만 사는 아파트가 평양시에도 여러 군데 돼요. 거기는 대놓고 실내기가 보이는 아파트라니까.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이 항일 투사들이라는 게 소련파, 중공파 이렇게 두 패로 갈려 있다가 북한에서는 중공파가 이겨서 러시아파,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80년대 김일성이가 다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뒤에 백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정말 그 서푼짜리도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유지되는 또 하나의 다른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은이도 대놓고 야, 너희 투사들 나가! 이렇게 못해요.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 김정은이가 급사했다. 어쨌다. 북한의 헌법상 원래 거기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때 조선노동당이 최고 권력기관이 아니라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이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거든요, 그게.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조선노동당이라는 조직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볼 때 국가로서 기능을 한다면 최고인민회의가 모든 걸 거머쥐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데 저는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습은 끝나고 또 다른 북한이 생길 텐데 이것이 과연 뭐 중국식으로 1대1로 정책, 신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된 그런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베트남처럼 더이모이 정책처럼 갈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두고 봐야 하는 일이죠. 김정일 때도 이민위천이라는 말을 했어요. 인민은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 뭐 실제 그 양반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민은 나의 스승이다. 한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여놓고 김정은은 또 뭐냐면 애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너희들을 제일 사랑한다. 근데 이게 애민 정책이라고 일종의 이걸 슬로건으로 한 거는 김일성이 때가 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김일성이는 엄청 많이 주민들을 만났어요. 그걸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간부들만 상대적으로 해서 뭐 파티 정치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간부들만 자꾸 챙기니까 직접적으로 김정일이가 인민들을 만나는 게 없었어요, 거의. 근데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그런 애정이나 뭐 일종의 퍼포먼스를 인민들, 북한 주민들한테 한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이죠. 이게 김정일하고의 차이인 거죠. 과연 김정은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처음부터 유별나게 티가 난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의 코스프레인 거예요.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옷차림도면은 김일성이가 이미 전에 60년도 입었던 그런 옷차림, 뭐 인민복을 입고 나오질 않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마치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뭐 쉽게 말하면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재림한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코스프레였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그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 양반이 과연 노린 건 뭐냐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라는 것이요. 나라로 인정 못 받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국가 주석이 없어요. 김정일 때부터.
김일성이 때는 국가주석 김일성이었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대통령이 있었는데 김정일 때부터는 없어요. 왜 안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거덜이 난 나라에서 누가 대통령 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김정은이는 무조건 그걸 해야 돼.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자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거죠, 형성이. 저는 그걸 위해서도 김정은이는 뭔가 애를 많이 썼어요. 김정일 때는 막았던 핸드폰도 풀고 한국 문화가 이미 전에 유입됐다는 김정일 시대에 막 유입이 돼가지고 뭐 이게 너무 과해진 거예요. 야, 이대로 있다간 안 되겠다 이거. 벌써 이게 남한 드라마를 처음에 볼 때만 해도 주민들은 숨어서 봤거든. 그러니까 노래도 일단 공개적으로 대놓고 막 못 불러. 그러던 게 내가 탈북할 때 2008년도인데 2008년도 그 시점에 와서는 어떤 현상? 김광석이 예를 들면 이등병의 노래인가 상등병의 노래인가? 그 노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잖아요. 군에 갈 때 얘네들이 부대에 열차 타고 떠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집체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게 한국 김광석 씨의 노래라는 걸 몰라요. 그 정도로 보급이 됐다가 후에 그게 발각이 돼서 그 노래 부르지 마라 어째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 너무 농후해지고 이게 어찌 보면은 북한 젊은 청년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걸 보는 데 대해서는 그 노동당이 책임져서 민법이나 형법에 의해서 처리를 안 했어요. 통상 범죄 그 전과로는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내놓은 청소년 특별교양법인지 뭔지 이거는 민법이나 형법으로 다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 TV 보다가도 이제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아. 그럼 무조건 가야 돼요. 교도소로.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전력 문제예요. 전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수돗물도 없어지는 거고 북한의 전력 생산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은 수력이 아니라 화력이에요, 역시. 제가 알기로는 평양 화력하고 그다음에 그 북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창 화력 발전소. 근데 이게 발전소 자체가 이게 몽땅 따고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곳이라 몽땅 따 이게 그 노후가 돼가지고 능력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결국 전기의 수요는 많은데 생산량은 작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전격 전압이 220V예요. 근데 이것이 전압이 전상 전압을 그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압을 재보면은 40V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40V의 전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TV도 못 봐요. 안 켜지니까. 그래서 북한의 가정집에는 뭐 벌써 80년대부터 승합 변압기라고 해서 그걸 매 가정마다 넣고 강압적으로 전압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선줄에 부하가 가서 전선줄이 셔트 해가지고 그냥 끊기고. 막 이런 식의 그냥 악순환에 계속 악순환이니까 제 기억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집단화사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에나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사방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재까지도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물과 전기 자체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전에 북한이라는 사회는요, 80년대, 94년도 김일성이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사회주의 계획 경제 제도하에서 식량 공급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1인당 하루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700g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뭐 500g, 600g, 학년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 애기들은 신생아들은 100g.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식량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도 북한 주민들은 항시 배가 고팠어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뭐 세뇌 교육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이게 종교에 비교해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김씨에 대한 신격화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신격화된 인물이 김일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기네는 못 먹고 참새 눈물만한 그런 배급을 받으면서도 감사해 했단 말이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같은데 그게 응당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신이기 때문에. 이 기존 세대들은 이미 전에 비교가 된 거예요. 비교가 됐어요. 답은 나왔어요. 이거 기대할 게 못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김정일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젠 바뀔 것이다. 바뀔 줄 알았더니 더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아빠 엄마 세대는 김정일 때가 나았다. 김일성이 때는 뭐 우리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사셨던 세대들은 야. 일제 때가 더 좋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통상
그 위에 앉아있는 김씨 패밀리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꼭 지배층들, 간부들한테 가는 거예요. 실제 간부들이 잘 살았으니까. 결국 그 간부를 김정은이가 돌아가면서 다 죽이니까, 야, 우리 김정은 동지는 좀 다른가? 등장부터 무슨 뭐 미키마우스 등장시키지, 미국 영화 로키에 실베스타 스텔론의 그 영화 주제가가 나오지 뭐하지 하니까, 와, 우리 젊은 지도자는 다른가 보다 했는데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야기,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좋은 영상이었다, 아 이거 재밌다 하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김주성이었습니다.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또 하나의 당이 생겼다. 김정은이 왜 장마당 세대를 두려워하냐면 한국은 거지 노숙자 많고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러한 세뇌 교육이 주민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고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반문을 가지는 세대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은 왜 시위를 하지 않나? 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도 북한 체제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이 바로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조직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받는 세뇌 교육을 통해서 독재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결속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세뇌 교육이 주민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고 특히나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반문을 가지는 세대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장마당 세대들인데요. 이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당합니다. 보통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30만에서 300만의 근거를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소 30만, 100만 명까지 아사했다라는 것은 거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장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살 길은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배급을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북한이 그럭저럭 경제를 유지하거나 또는 배급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주권 국가들이 붕괴하기 전에 어느 정도 원주를 받아서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90년대 초에 이 사회주권 국가들이 거의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원전은 끊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5년, 96년, 97년 이때가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고난행군이었다는 거죠. 결국 북한의 주민들은 배급을 받던 그 시스템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당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당국은 배급을 끝내주지 못했고 안전자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수십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바로 당이 아니고 시장이다. 북한은 이제 장마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또 하나의 당이 생겼다. 조선노동당 말고
장마당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과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시장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왜 장마당 세대를 두려워하냐면 바로 외부 정보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이 당시부터 조금씩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으로 오게 되면 디지털 기기가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청년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 한국은 거지 노숙자 많고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대한민국을 보게 된 거죠. 결국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는 약해지게 되는 거고 체제 결속 내부력은 완전히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어요. 이들을 총폭탄, 자폭용사 세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아닙니다.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 라고 반문을 품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은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라는 구호가 있는데 이제는 당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이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그걸 합니까? 라고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마당 세대가 앞으로 확산이 되면 반드시 북한사회 변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장마당 세대가 더 남한에 대해서 알고 북한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원은 과거처럼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쌀 이런 지원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한 외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들여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깨어나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1000명 이상씩 국내에 입국하던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최근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 와서 우리가 쿤밍이라고 얘기하는 곤명이라고 하는 곳까지 종단을 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가야 되는데 왜 태국까지 가야 되냐면 그 과정에서 탈북민을 잡으면 반드시 북송을 시킵니다. 이 전통적인 북중 간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까지 가야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얻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과거에는 몽골 루트도 있었습니다. 즉 중국에서 밑으로 곤명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몽골까지 갔지만 이 몽골 루트는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모로코가 북한 국경수비대 또 중국 공안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하나의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북한 자체가 지금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이러한 탈북의 루트가 거의 상실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와서 중국에 왔으면 이걸 곤명까지 종단해서 가야 되는데 중국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엄청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중국 사람들조차 지역과 지역의 이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있는데 탈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통해서 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그 엘리트들의 탈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무엇보다 러시아에 나와서 정보를 접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 나와 있으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고 한국의 유튜브를 굉장히 다양하게 접하고 있다는 것도 증언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정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실태라든지 또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개념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탈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있는 엘리트들은 그러면 왜 탈북을 할까? 저는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북한 정권에 대한 한멸입니다. 그럼 왜 정권이 지금 한멸을 느낄까? 그런데 엘리트들의 삶이라는 게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반 주민들조차도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력층에 있는 엘리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하나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한국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본인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외교관으로서 생활하면서 대사관을 꾸려갑니까? 심지어는 해외에 나와서 번 돈을 한국 정부에다가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본국에서 당연히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사관 운영비도 다 본국에서 나가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에 나와 있는 대사관 성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충성 자금으로 북한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는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인 상당한 외화를 가지고 북한 정권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냥 생활하면서 그 외교관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앵벌이 수준의 그 충성의 외화벌이를 관리하고 다시 북한에 보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수록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정은의 암살 가능성. 김정은 사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경호 수준이 엄청나게 강화됐죠. 사실 경호라는 거는 김정은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차량,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얘기하는 아우루스 차량, 이 푸틴이 선물로 준 거죠. 그런데 그 아우루스 차량 옆에 수십 대의 경호 차량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현지 지도할 때 경호원들이 실제 총을 지참하고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거죠.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 암살의 위협을 받는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놓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암살조가 아닌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내부의 어떤 반체제 세력이 암살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경호를 강화시키는 데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은 왜 시위를 하지 않나? 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한국처럼 그런 대규모 시위나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소식은 당연히 외부로 알려지겠지만 예를 들면 장마당에서 자신의 물건을 빼앗겼을 때 저항한다든지 아니면 그 장마당 내에서 사람들이 조그마한 불만을 표출한다든지 결국 이러한 불만의 요소가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도 내가 암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겨울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지 않고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의 이야기인 거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걸 먹어서 내가 생존할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연명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보건 의료 상태입니다.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한의학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한의학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북한의 약 포장지를 보면 대부분 약초에서 추출된 성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약을 만듭니다. 이 자연에서 얻는 약초를 통해서 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 주민들은 이제 그마저도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이제 유통이 되어 있냐면 얼마 전에 만난 탈북민이 있는데 두 모녀입니다. 탈북하게 된 어떤 배경을 보니까요. 따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맞선을 본 겁니다.
5명의 남자와 맞선을 봤는데 그중에 4명이 마약을 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경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한국의 마약 중독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감기가 걸려도 마약을 먹는다고 하고 조금만 이렇게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치료약으로 마약을 쓴다고 합니다. 이 마약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마약 실태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인지할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이 북한의 보건 의료 환경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이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양귀비 재배 시설을 통해서 거기에 생산된 마약을 중국이나 해외로 밀반출해서 그걸 가지고 또 외화를 벌고 있다고 하니까요. 마약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북한 정권의 그 포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일러 버튼만 돌리면 아주 따뜻한 곳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일단 땔감을 아직까지 사용합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그 영상을 보면요. 해가 뜨기 전인데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납니다. 북한 지역만 연기층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저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모습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뭐 그런 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산간 벽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촬영한 곳은 양강도 해산입니다. 우리로 치면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지금 땔감이나 석탄을 떼서 이 난방을 할 정도니까 북한 주민들 올겨울 추위를 이겨낼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추위는 고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춥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런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로서 뭔가 의견이 안 맞고 겉에 내놓고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그게 밖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야 너 정치 왜 이따구로 해. 이들은 누굴 위해서 있을까요? 김정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와이프고 하나는 여동생이잖아요. 이 둘이가 싸운다? 저는 지금 북한 떠나온 지 한 17년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러나 저쪽하고 암암 얘기 연계도 가지고 듣기도 하고 여기 오신 분도 있긴 한데요. 보면 제가 있을 때 김여정, 김정은, 김정철에 대한 존재 자체는 그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러나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처럼 북송교포들 일본에서 살다 간 사람들은 고용이라는 존재가 북송교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고용이의 친척이 또 일본에 살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인과관계로 인해서 김정철, 김정은 그다음에 김여정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자제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겉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는 자기 아들 김정일이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외도질을 해서 이렇게 애를 셋이나 낳은 걸 용납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존재인가 보다. 숨어 사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만 알고 있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흐름으로 보면은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부터 고용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평양 어머니, 선군 어머니 이러면서 그때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96년도인가? 아무튼 그께서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선포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막바지를 때 선군 정치를 펼치면서 동시에 나타난 것이 선군의 어머니, 평양 어머니에서 고용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또 쭉 흘러가면서 김정은, 김정철, 뭐 이게 김여정이 조금씩 부각이 됐는데 제가 2008년에 탈북을 할 때는 김정은보다도 김정철이가 부각됐었어요. 올 때 벌써 그때 당시 김정철은 장남이잖아요. 중앙당 선전선도부에서 일한다. 뭐 이런 소문이 나고 뭐 어떤 그 당 간부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산에 김정철에 대한 무슨 개별적인 그런 구호가 걸려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건 몰랐어요. 그냥 김정철이가 뒤를 잇나 보다 했는데 여기 2008년도 와서 2009년도부터 어찌 된 일인지 보니까 발걸음이라는 노래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이가 쭉 올라오기 시작해. 김정철이가 없어지고 이런 존재감밖에 몰랐어요. 나머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한다 뭐이다. 다만 알고 있었던 거는 김정은이가 김정철이 말고 김정은이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가 데니스 로드맨을 미국에서 초청해다가 김정은이 앞에서 농구 시합을
시켰다더라. 뭐 이런 정도밖에 몰랐죠. 김종일 시대까지만 해도 지방 사람들은 특히나 더 했죠. 그 자제분이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전혀 몰라요. 일단 북한에서는 그 자체가 군기 시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가계라고 하거든요. 네, 한자말로 집가자에다가 계열할 때 개자 수 가계라고 하는데 가계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의 로얄 패밀리고 가계라고 해요. 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양에 갔다 와서 들었는데 평양의 친척이 우리 장군님 아들이 누구누구더래 뭐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로얄 패밀리에 대한 내용은 누구도 몰라요. 또 얘기 못하게 하니까. 근데 우린 북송교포들은 좀 특수하니까 듣고도 밖에 옮기질 않죠. 다만 김정일이의 현재 와이프가 고영희인데 그게 북송교포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처지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고영희가 막 부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노동당의 내적 방침이라고 해서 북한 땅에서 제1교포라는 말을 없애라고 해서 우리 같은 일본에서 건너온 북송교포들한테도 간부 등용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야 고영희 만세 고영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2009년도 김정철에 대한 것도 간부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단계별이란 게 그 체제 자체가 약간 피라미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소수지만 위에서 지도계층, 지배계층이 쭉 굴러와서 주민들이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점점 소문이 퍼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간부들은 사전에 알죠. 후계자 공약이 시작됐구나라든가 이거 언제쯤 또 주민들한테 알려지겠구나. 간부들은 사전에 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여정, 김정철,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길을 못 폈어요. 길을 못 펴나면 이 밝은 태양 아래 못 나타났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반대를 했으니까 존재 자체를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산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속 요리사를 했던 후지모토 겐지의 조선화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왜 원산이냐? 거기 경치가 좋아서 원산이냐? 북한의 특각이라고 하는 김씨를 위한 별장은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원산에 쓴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듣기로는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철이는 그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어깨를 못 펴고 거기서 숨어 살아야 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원래 부인이 자식이라는 게 딸내미 둘이잖아요. 김설성, 김춘성. 그 두 딸은 김일성이가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를 그 현상한 기록 영화 같은데 예전에도 김설성이가 나타나요. 김정일이도 마지막에 죽을 때 당시 2009년도인가 그때 죽을 직전에 광복거리라고 해서 평양의 그 한쪽에다가 김정일 시대 광복거리라는 그런 도시가 형성됐는데 그게 지금도 있죠. 광복 상업 중심이라고 해서 쇼핑센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 김정은의 현재 지도라고 할 때 그때 김설성이가 옆에서 같이 다녀요. 수행을 해서.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됐잖아요. 저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협조를 하면 협조를 했지. 그러니까 이 두 올케와 시누이가 되나 아무튼 그런 관계잖아요. 이들은 누굴 위해서 있을까요? 김정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와이프고 하나는 여동생이잖아요. 이 둘이가 싸운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글쎄 가정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거기도 가정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을 테니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데서 시누이가 잔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있지만 그게 밖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야 너 정치 왜 있다고 해 뭐 이거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뭐 또 더 정확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갈등은 없어요. 이설주는 뭐 남편이 김정은이고 그러니까 김여정의 남편도 역시 어찌 보면은 김정은을 서포터하는 진영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철저하게 바치고 있다. 그리고 이설주의 오빠인지 남동생도 역시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김정은이를 바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로서 뭔가 의견이 안 맞고 티격태격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겉에 내놓고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그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거인 거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안 했던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김성애라고 해서 결국 그 김정일이가 결국 그 자기 계모를 쳤잖아요. 김성애는 바로 그 김평일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평일이나 김용일인가 하는 김정일이하고 배가 다른 동생이란 말이죠. 근데 엄마를 쳤어요 실제로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자기 부인을 내세웠댔단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체제상 주민들한테 세뇌 교육을 할 때는 3대 장군이라고 해서 그 김성
김성애라는 계모가 아니고 김정숙이라고 하는 신혼말을 내세웠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안 했지만 할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내놨는데 특징은 김일성이 때는 그 계모가 김성애라는 여성이 여성동맹의 최고 장자리에 있었거든요. 간부 자리에. 근데 있었는데 그렇게 권력을 줬더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든 간부의 와이프들을 계모 김성애라는 여자가 다 귀합을 시켰다 할까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게 반란의 그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뭐가 그런 걸 없앴는데 김정은이도 이거 똑같은 거죠. 나는 이젠 일국의 대통령이다, 뭐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봐라, 뭐 이런 식인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하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젊으니까. 그리고 이설주 자체도 주민들이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득진 쪽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걸요. 애기 엄마도 2013년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설주는 어떠냐 하니까 아시다시피 운하수인지 모란봉인지 해서 노래를 부르던 애예요. 일반 그냥 가수였던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원스님의 와이프라고 나타나니까 쟤 뭐야? 이렇게 됐대요. 놀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패션을 따라하기도 하고 이설주가 하는 머리 모양이라든가 그거 따라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역사를 둘러볼 때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 주민들한테 골수에 박혔어요. 영웅이고 가장 세뇌 교육이 잘 돼가지고 주민들이 김일성을 정말 신처럼 이렇게 따르고 막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대가 바뀌어가지고 실직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난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령님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대놓고 김정일을 욕을 못하니까 수령님 살아계실 때는 식량 배급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뒷소리가 막 흉흉흉흉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김정일이 그거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흐르다가 김정은이가 나타났어요. 다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 김정은 원수님께서 하니까 우리 수령님 생각이 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